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향수의 기억,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 파르종을 통해서 절대왕정과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차례부터 보시죠. 먼저 일부에서는 조향사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이명부의 이름이 오르다라는 것이죠. 이 조향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요. 이 향수의 도시 몽펠리에에서는 이제 몽펠리에가 향수의 도시였다가 어떻게 그라스의 이 향수의 도시라는 이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장이고요. 이 평등한 세상을 꿈꾼 아버지는 사실상 이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꾼, 어떻게 보면 공평한 세상을 꿈꾼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제 화학의 발전을 이 조향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하는 여러 모습들이 잘 나와 있죠. 특히 이 일부에서 이 길드 규약과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잘 묘사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에 로즈 마르땡이라는 의상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자신의 능력 평민 출신인데요. 이 귀족 부인에게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금 결제가 미뤄지게 되면 막 가서 따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 뭐 그런 이 당찬 모습을 보이는 의상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개팍하지만 아주 초창적인 의상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냈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왕비를 위해 일한 사람들, 시녀와 시종 그리고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 단절과 지속성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이제 장르이 파르종이라는 장인을 통해서 이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보충 자료에서 이 명목상의 왕 루이 17세를 살펴보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목걸이 사건이 있고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서는 이 목걸이 사건이 있고 이 루이 16세와 관련해서는 철옷장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뒤에 이 명목상의 왕 루이 17세를 살펴보도록 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작품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는요. 이 프랑스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조향사의 입장에서 이 절대왕정과 이 프랑스 혁명을 이 장르이 파르종이라는 사람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장인 제3신분 중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장인의 시각에서 살펴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겼던 편지, 회고록, 팜플릿 등의 다양한 고문서를 활용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상력이 가미됐다 그러면 아마 역사 소설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료가 다 말을 해주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빨주, 노, 남보가 있다고 칩시다. 사료해 봤는데 이 빨주, 노, 남부만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가운데 초가 들어갈 것은 자명한데 그 사료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지 않을 필요는 없죠. 사실상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 개연성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메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부분은 이 역사를 감칠맛 나고 사람들이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상상력이 풍부한 책들을 여러분들께 좀 권하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책에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요. 그 가족, 조향사,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 향수 장인이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향수 장인은 그 전에는 이 약재상에서 시작을 해요. 약재상에서 사실상 이 조향사가 이제 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 책의 이 앞부분 일부에서 일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아울러서 파르종의 견습 과정과 장인 심사 과정, 그리고 장인 명부에 그의 이름이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고요.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이 장인의 작품이라고 장인이 된 사람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작품인데 그 작품의 레시피도 이 책 속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특히 조향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장인이나 이 상인이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은 이 당시에도 매우 치열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르종 나름 이 개발했던 비법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인의 역사는 이 역사가들이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제3신분이라도요, 이 지식인이나 법조인 위주의 이 혁명 부르주아와 산킬루트만이 역사의 화려한 무대에 올라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지, 이 장인에 대한 역사는 이 홀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편의 논문과 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장인에 대한 책은 한 권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이 홀대를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장인이나 상인에 초점을 맞춘 역사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들의 삶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이 계몽사상과 화학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향수 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이 책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장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장인들 간의 갈등과 협업, 특히 이 파리 상점이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왕실과 귀족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장소였다는 점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이 틈틈이 소개되고 있죠. 다음으로 이 프롤로그를 보시면 사실은 흥미롭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장르 파르종이 혁명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국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위조 아시니아 화폐를 이 프랑스, 미국 이 업자로부터 받아서 그 위조 지폐를 유통시켰다는 혐의로 이제 혁명 재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 부분입니다.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자유, 평등, 형제가 되죠. 이 사람은 자유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형제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형제는 나중에 사회적 연대, 요 근래에는 사회연대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유를 강조하느냐, 평등을 강조하느냐,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느냐,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느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단두대에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 위조지폐 유통 사건에선 토마스 제퍼슨도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였던 토마스 제퍼슨도 연루돼서 이 투옥된 경우의 사건입니다. 이 미국인들은 대부분 다 무죄 석방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자신만 감옥에 남게 되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마땅히 1789년에 혁명이 쟁취한 자유를 사랑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도 또한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요. 혁명의 3대 가치, 자유, 평등, 형제, 그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두대에 쓰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평등의 가치가 더 소중한 혁명재판 기간은 공포정치 기간이고요. 사실상 로베스피에르를 중축으로 한 이 자쿠벤파들은
이 평등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고, 자유주의자들은 사실상 이 부르봉 왕조나 거의 같은 혁명의 적, 구태, 적폐라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단두대에 올라서게 되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 진보를 추구하는 과학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요. 이 나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들은 정교한 조향 기술로 집약되었다. 그래요. 조향 기술, 이 화학의 발전을 이 산업으로 연결시킨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있다면, 기요틴 주변에 흐르는 피로 향수를 만들기라도 해야 비로소 내 애국심이 증명될 수 있단 말인가. 상당히 자주가 섞인 쓴웃음을 짓게 하는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이 오른쪽 그림은요, 이 부인복 상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옷을 파는 가게, 그리고 이 옷뿐만이 아니고 향장 관련해서 이 모든 상점들은 이 모든 궁중에 혹은 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얘기거리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책에 보면 이 자신의 가게에 들린 스페인 첩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늘상 항상 앉아서 이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이제 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적은 부분이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왼쪽 그림이요, 이 전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상 향수와 건강 및 미용과 관련된 희귀하고 신기하고 특별한 상품들의 목록의 표지입니다. 요 근래의 전단지에 비해서 약간 좀 구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상품 목록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물품을 사게 유도하는 전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요, 이 장갑장인 및 조향사의 보호를 위한 길드 규약 및 특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2조부터 보도록 하죠. 감독관은 길드에 소속된 모든 상인 및 장인의 집과 상점을 불시에 수색할 권한과 수준 이하의 제품을 압류할 권한을 가진다. 예, 아주 중요한 이 길드의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이 길드라는 것은 사실상 장인들은 균일한 방법으로 균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 균일한 제품을 생산해야지 됐습니다. 길드 규정에 적혀 있는 제조 방법과 심지어 시간까지 엄수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까지도 정해놓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업 공정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금도금을 한다거나 은도금을 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지금은 뭐 잘 팔릴 것 같으면 개인이 판단해서 그 공정을 집어넣으면 되죠. 하지만 길드의 장이려면 이 길드에다가 제가 이 공정에다가 요거를 추가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허락해 주시겠어요? 요런 요청서를 보내야지 됩니다. 만약에 요청서를 보내지 않고 불법으로 금도금을 한다거나 은도금을 하게 되면 그것은 수준 이하의 제품 혹은 이 공정 과정을 위반한 제품으로 사실상 압류 조치를 당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상품 생산이 자유롭지 못한 규제를 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압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내에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 압류된 제품을 만든 장인에게는 6리브레의 벌금형에 처하며 그중 절반은 국왕에게 나머지 절반은 길드에 귀속된다. 라는 규약을 통해서 이 길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단합주의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상점을 내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길드 소속 장인 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4년간 견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2주 내에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장인은 12리브르 그리고 견습공은 3리브르의 벌금형에 처한다. 예. 다시 말하면 4년의 견습 과정을 지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견습 경우는 한 명만 둘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생산력을 늘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견습공을 3사람, 4사람으로 늘려서 생산력을 확대해야지. 그거는 길드 규약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경우 이제 이 길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견습공에서 장인이 되는 과정을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장인이 되는지를 이제 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인 및 상인의 미망인은 상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이 예외 규정은 미망인의 재혼 이전까지만 적용되고 미망인은 4년 이내에 고인으로부터 배운 견습공 이외에 다른 견습공은 둘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23조와 24조를 보면 일요일과 교회 축일에는 방문 및 매장 판매와 전시를 일체 금지한다. 예, 이 쉬는 날에는 철저히 닫을 것을 규정하고 있죠. 뭐 이번 달에 약간 좀 영업이 저조하니까 이 판매 양이 저조하니까 뭐 일요일이던 뭐 문을 열자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도 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여기에 이 압류할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길드는 이
조선시대 금난 정권이라고 하죠. 이 금난 정권이 뭐죠? 이 난전을 금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난전이라는 것은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노점상을 금지시키는 권한을 사실상 길드가 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도 이 길드 감독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5조, 26조, 27조를 보면요. 이 도시로부터 반출되거나 혹은 노점 상인들이 반입한 제품은 감찰을 통해 통제할 의무가 있다. 또 30조를 보면요. 장인이 아닌 자는 장갑을 제단하거나 만들 수 없다. 자격이 없는 자가 제작한 물건은 압류된다. 그리고 장인이 아닌 자는 장갑을 만들거나 장갑을 장식물로 꾸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금난 정권, 이 난전을 금하는 권리가 이 길드 감독관이 내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드제라는 것은 사실상 자유로운 상품의 생산을 억제하는 결국은 이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 상품의 질을 규제하고 심지어는 상품의 생산 개수까지도 규제하는 이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향 기구들이에요. 당시에 과학 실험 도구들이 사실상 화학 조향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이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즈 베르땡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로즈 베르땡은 이 가장 뛰어난 의상 디자이너로 인정받을 만한 이 신제품을 선보이게 되죠. 이 30살을 간 넘긴 피카르디의 농촌마을 출신으로 이 12살 때부터 재산사의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이 로즈 베르땡에게 안겨준 사람이 사실상 누구죠? 꽁띠 공주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푸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푸푸라는 것은 사실상 머리 장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바로 이 머리 윗부분에 있는 이 장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게 평민들이기 때문에 낫지. 이 신분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한 가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푸푸는요, 이 부분이죠. 사용된 소품들을 마구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모든 여성들이 푸푸에 열광하며 간절히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 푸푸는 과일, 꽃, 채소류와 밀집으로 만든 새, 인형 등
매우 다양한 천연 재료들을 한데 모아놓았기에 여성들은 푸푸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사실상 전속 미용사였던 레오나르 등등이 소개되고요.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왕비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라는 이 대목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궁녀라고 번역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귀족 부인들이기 때문에 이 시녀들을 사실상 궁녀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녀라는, 그리고 시종, 사실상 대부분 다 귀족들이 맡았던 직책들이죠. 이제 제3신분인 납품업자들을 뺀 시녀와 시종은 사실상 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왕비를 위해 일을 한 이 시녀와 시종, 그리고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루이 16세의 제2기간 동안 왕비의 처소에 소속되었던 종사자들은 약 45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직책을 보면 대시녀가 있는데요. 이 대시녀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왕비 처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 지위, 고용 여부를 결정했고 분쟁 및 소송에도 관여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정직 처분과 이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다른 임무를 맡은 시녀들도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대시녀는 시녀 중에 이 으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명예시녀도 있었습니다. 이 명예시녀의 이 업무는요, 왕비의 옷차림이 법도와 다양한 행사의 성격에 맞도록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사실상 그 행사와 격을 같이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명예시녀는 왕비 처소를 담당하는 시녀 4명을 직접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녀장이 있고요. 또 부시녀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치장시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치장시녀도 사실상 귀족 부인들이 맡게 되는데요. 이 왕비의 의상 및 액세서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왕비 처소 친위 대장도 있었고요. 이 침전 시녀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요, 이 침전 시녀장의 임무는요, 왕비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고 연금 및 수당을 지불하고요, 왕비의 기금속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는 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아울러서 침전 시녀장은 12명의 시녀를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이 왕비 처소와 고용계약을 맺은 이들은 약 3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고용계약은 1년 혹은 4개월, 3개월, 2주 단위로 갱신되었죠. 시녀들은 금융업계에 큰 손을 비롯해서 대지주 혹은 하층귀족의 딸들로 충원되었습니다. 왕비 처소에는 시녀 12명, 수석시종 1명, 전속시종 2명, 문지기 1명, 각 구역을 담당하는 문지기 4명, 적견실의 문지기 2명,
대기실의 문직이 2명, 왕비, 처소와 각 구역을 담당하는 시종 14명과 시동, 이 시동은 어린이죠. 이 6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시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 치장 신년이 뭐 대신년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사실은 좀 성경에서 잘 정리가 안 되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선시대의 궁녀와 이 시녀와의 차이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 다음으로 이 왕비 처소의 시설 및 관리, 그리고 왕비의 관광과 취미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임무를 맡은 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의상 담당 상근시종 1명과 의상시종 2명, 실내 장식 담당 상근시종 1명과 실내 장식시종 2명, 그리고 시계 담당 시종 1명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욕실 관리 그리고 두발 건조를 위해 미용사이자 가발장인인 네오나르가 이 오띠에가 임명되었다고 하고요. 또 의상 시녀 1명과 그리고 의상 시동 1명의 보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왕비의 승마복을 담당한 상근 제단사 1명과 짐꾼 2명, 이 난방 책임자 2명, 그리고 속옷 세탁 시녀 1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요, 뭐 이게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쭉 내리도록 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요것을 이제 스크린샷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였죠? PNG로 구워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진은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 상드막스에서 이 개최된 최고 존재 축제 이 모습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이 나무가 자유의 나무라고 해서 이 자유의 나무를 심는 식목일 행사가 이때 만들어지기도 하죠. 예, 이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 기간의 의용군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상킬로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상킬로트라는 것은 길로트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길로트라는 것은 사실상 이 허벅지 위쪽까지 입는 이 반바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존 남정들이 입던 이 바지고요, 반바지고요. 이 하이힐도 사실상 귀족들이 왕이 신던 신발이 하이힐입니다.
그리고 스타킹이라는 게 있죠. 그 스타킹 역시 사실상 이 남성 귀족들이, 이 왕들이 신었던 것이 이 스타킹이죠. 그것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평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을 이렇게 상킬루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 이게 아시니아 집회입니다. 예, 이거는 바렌느 사건을 이제 파리로 압송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삼색 휘장을 단 바스티유 보니스 쓴 이 루이 16세의 모습입니다. 이 초기 이펑 군주정 시절에 이 혁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이 혁명의 상징인 삼색 휘장을 이 모자에 보닛에 달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배경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목걸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목걸이 사건은 사실상 이 부패한 사회의 그늘에 숨은 사기꾼들이 소리 없이 손을 잡아서 벌인 사기 행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사건 이후로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상 이 파리 시민들의 이 사실상 험담과 증오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는데, 사실상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사실상 저작거리에서 이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모욕적인 얘기들, 그리고 시들도 사실상 유포되게 되면서 이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이 루이 16세에게 치명적인 사건은 바로 이 철옷장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루이 16세는 이 이미지 정치에서 상당히 실패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사실상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그것을 파괴하려고 한 이 경향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이 정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 사실상 여러 의회에서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을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피해 굶주린 맹수이자 부활한 네로 황제처럼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혁명과 관련된 신문과 각종 정보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 루이 16세를 얘기를 하죠. 이 철옷장 사건은 이 루이 16세는 사실상 정상화를 보는 것보다는 모든 걸 수상에게 맡기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거의 치과에 있으면서 이제 자물쇠를 만드는 게 이 취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만드는 것이 취미 생활이고, 또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
이 또 하나의 이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물쇠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죠. 이 당시에는 메커니즘으로서 이 자연과학적인 것에도 상당히 능했던 임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물쇠를 잘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이 철옷장 사건을 이제 혁명정부에서 기획하게 되죠. 그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은 단두대로 보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잘 만드는데 이제 이 철옷장이 이 벽과 벽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발견이 되게 돼요. 근데 루이 16세가 만든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죠. 그거를 도끼로 이제 깬 다음에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이 외국의 적들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위험한 서류와 편지들이 이 엄청나게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 결과 이제 내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는 의원 내각제였어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직접 의회에 나가서 철옷장 사건이 국왕이 혁명의적과 내통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혁명재판이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의회에서 혁명재판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역사가들이 한번 그 자료들을 다시 검증해 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조작 사건임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여하튼 이 사건 때문에 이 루이 16세는 단두대로 이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루이 16세는 뭐 무능한 왕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온 것처럼 피해 굶주린 맹수이자 부활한 네로 황제처럼 묘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철옷장 사건도 사실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한 가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명목상의 왕 루이 17세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루이 16세와 마리에 앙뚜아네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명목상 군주로 재위 기간은 1793년부터 이 1795년까지입니다. 이 루이 16세가 죽은 이후 이 명목상의 이 군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형이 사실은 왕세자였는데 이 조제프 왕세자가 일찍 죽게 되면서 이 루이 17세가 왕세자로 책봉되게 됩니다. 이 1792년 8월 10일 공화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루이 샤를은 프랑스의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땅불 감옥에 수감되었죠. 1793년 1월 21일 부왕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자 이 루이 샤를은 외국으로 도피한 프랑스 귀족들에 의해 사실상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와 함께 땅불 감옥에 유폐되었던 루이 17세는 1793년 7월 1일 공안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어머니와 헤어져 이 땅불 감옥의 3층에 은밀히 유포되었죠.
이 구두 수성공이자 에베르파 지지자인 앙뚜안 시몽이 이 루이 17세의 교화를 담당했습니다. 공안위원회가 루이 17세를 서둘러 단두대로 보내지 않은 것은 당시 루이 샤를의 나이가 9살에 불과했으므로 자신을 왕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여기도록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루이 17세는 이 부모의 죽음에 따른 충격과 오랜 수감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1795년 6월 8일 1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왕당파들은 이 앙뚜안 시몽을 가리켜 술주정뱅이 남봉꾼인 주제에 혁명을 이용하여 출세한 자라며 비난했죠. 그러나 앙뚜안 시몽은 이 테르미도르 10일에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생지스트, 꾸똥 등과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된 것으로 보아 이 사실상 술주정뱅이 남봉꾼이 아니고 이 자코벤파의 핵심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가 직접 이 루이 17세를 일반 시민으로 이 교정하는 임무를 맡을 정도로 상당히 이 자코벤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날 사실상 이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생지스트 꾸똥 등과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된 것으로 보아 핵심 세력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시험과 관련해서 공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